여러분, 이 글은요,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비판적 읽기 단원에 있는 논설문이에요. 여러분, 논설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글이죠. 자, 여러분, 주장에는 근거가 따라야 되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자,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글의 글감은 경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경쟁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이 담긴 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자, 서론입니다. 그쵸? 자, 초반부 서론의 이야기는요,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이라고, 자, 여러분, 이 글의 특이한 점은 뭔가 봤더니, 이렇게 소제목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소제목을 설정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그쵸? 일단 내용이 좀 갈무리가 되겠죠. 요약된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고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독자가 읽어보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의, 집중이 환기된다. 즉,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읽어볼게요. 자, 2002년 한일 월드컵,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 축구 4강 진출의 감격, 그날의 감동을 만들어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여러분, 자, 보니까요, 지금 시작 부분에서 월드컵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 월드컵 못 봤겠죠? 때문 다 맞단 말이죠. 자, 읽는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을 하고 있죠. 좀 더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날의 감동을 만들어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의문형 제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의문형 문장을 제시하면은 마찬가지로 주의가 환기되고 독자로 하여금 한번 생각해 보게 하기 때문에 호기심과 흥미가 유발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한국 축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던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이 아닐까요? 라고 본인이 묻고 본인이 대답을 하고 있네요. 그쵸? 요렇게 지금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글을 이끌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러한 히딩크의 훈련 원칙은 무한 경쟁이었습니다라고 여러분, 자, 경쟁 이야기 나오고 있죠. 아, 이 사람은요,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 게 바로 경쟁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그쵸? 여기서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원동력. 요게 바로 경쟁이다라는 그는 취임 초부터, 자, 그럼 그는 히딩크겠죠? 역할별로 두세 명씩 묶어 늘 경쟁을 붙였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주전으로 나가기 위해 남보다 땀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리며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히딩크 감독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의 실력이 향상되도록 유도한 결과 한국 축구는 신화라 불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야. 아, 자, 결국 이 사람은요, 경쟁을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매개체가 된다라는 거죠. 저 경쟁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겠네요. 장점이라는 거죠. 한국 축구가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 원정 첫 16강의 쾌거를 이루어내며 한 단계 질적 도약을 이룬 건 역시 경쟁의 힘이 컸습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이 당시의 월드컵에서도 경쟁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라는 거죠.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진 해외파 선수들을 포함하여 국내 프로축구 리그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실력을 쌓아온 선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형광펜 쳐볼게요. 자, 그 16강을 어떻게 읽어냈나 봤더니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진 해외파 선수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국내 프로축구 리그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실력을 쌓아온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뭐가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16강의 결과는 바로 이 경쟁의 힘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어서 봅시다. 지금은 은퇴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또한 현직 시절의 선의의 경쟁을, 선의 맞아? 그쵸? 아사다마우를 떼어놓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라고 해서 지금 김연아 선수 역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주로 뭐였어? 운동 경기에서 경쟁이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라는 부분이네요. 자, 우리가 재밌어하는 일에는 대부분 경쟁이라는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해온 놀이와 오락도 경쟁을 할 때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쟁이 인간의 본능이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 사람은 경쟁이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선생님, 목이 좀 안 좋아서 잠시만요. 역사학자 요한 하이징하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학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학자의 의견을 인용을 한다라는 거는 자신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가져옴으로써 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경쟁 본능을 호모 루덴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즉 여러분 이 하이징하도요. 인간이 경쟁하는 것이 본능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인 거죠. 그는 놀이하는 것이 인간의 하는 가장 큰 특성이며 이 놀이하는 인간의 특성은 경쟁 본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즉, 인간은 놀이를 즐기는데 이러한 놀이에는 경쟁 본능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요한 하이징하의 주장인 거죠. 자, 우리 한번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놀이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행위의 가장 큰 특성이고 이것은 바로 경쟁의 본능과 연결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인간에게는 이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능가하여 최고가 되고 이를 인정받고 싶은 심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결국 인간은 바로 자신의 경쟁 본능에 충족하기 위해 놀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즉, 인간은 경쟁을 본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놀이를 통해서 충족한다. 이게 바로 요한 하이징하의 주장인 거죠. 인간을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던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 역시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이징하와 토마스 홉스의 지금 공통점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인간의 경쟁 본능, 즉 인간은 경쟁하는 본능이 있다. 이런 게 바로 하이징하의 이야기죠. 토마스 홉스 역시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이거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인간의 본성 중에는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인 경쟁심, 소심함, 명예욕이 있는데 특히 경쟁심은 인간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투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쵸? 이런 점들로 보아 경쟁은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라고 이거는 이 글쓴이의 주장인 거죠. 그쵸?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요소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글쓴이의 주장. 따라서 우리에게는 경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글쓴이는 바로 경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어떤 주장을 알 수 있겠죠. 자, 위대한 경쟁의 힘.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은 경쟁의 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래. 자, 앞서서는 뭐 나왔어? 그치? 운동 경기에서의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번에는 바로 경제 성장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래요.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와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다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지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가 바로 자유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자, 우리나라가 지금 취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 이념, 즉 자본주의라는 것도 바로 경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자, 여러분 또 새로운 학자 나왔어요.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토대를 만들었는데 그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의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 자신에 대한 애정이 앞서는 존재이며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쟁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고 애덤 스미스가 주장을 한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애덤 스미스 역시 경쟁을 인간의 본성으로 본 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왔던 하이징화,
토머스 홉스 그리고 애덤 스미스 모두 경쟁은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에 동의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는 이러한 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점점 더 좋은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 그리고 이를 만족시키려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도 경쟁의 순기능이겠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오늘날 자유경쟁의 원리는 일반화되었고, 자유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 본론의 이야기 다 끝났고요. 자, 경쟁은 함께 추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쟁 논리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쟁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해친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경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쵸? 적대시하게 하고 서로 인간관계를 해친다. 즉 이거는 경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효율성과 적자 생존의 법칙을 앞세운 경쟁 논리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도외시한 채 결국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라고 본대요. 그쵸? 누가요? 이러한 경쟁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요. 그쵸? 두 번째, 이렇게 넘버링 해볼게요. 그러나 이는 경쟁에 대한 오해입니다. 경쟁에는 이미 협력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협력은 필수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 글쓴이는 경쟁의 기반은 바로 협력이다라고 보는 거죠. 경쟁은 경쟁자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의욕과 노력을 한층 더 이끌어내는 긍정적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글쓴이는 생각한대요. 자, 여러분 글쓴이의 주장인 거죠. 요즘 사회를 가리켜 유독 경쟁 사회라 부르며 승자와 패자를 가혹하게 가르는 약육강식의 비정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니었던 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껏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항상 경쟁해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인류에게 있어서 경쟁이라는 거는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운동 경기에서처럼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을 함께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필요하다는 거야. 이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경쟁을 하자는 것보다는요. 올바르게 경쟁하자라는 거야. 경쟁 상대가 승복할 수 없는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는 지속적인 경쟁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경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 글쓴이의 주장이 지금 나오면서 마무리되고 있죠. 즉, 앞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경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하긴 하되 공정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보자라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글쓴이의 주장에 해당하겠죠. 자, 여러분, 우리 올라가서 글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 글은요, 논설문이었어요. 그쵸? 주장하는 글인데, 무엇을 주장한다? 경쟁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글의 주제를 정리를 하자면, 경쟁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운동 경기나 뭐 우리가 늘 이렇게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성장 과정 이런 것들에 어떤 일상의 사례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호기심, 흥미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본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도 하겠죠. 자, 자신의 주장을 다양한 이론가의 견해를 근거로 들어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죠. 그쵸? 다양한 학자의 의견을 인용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죠. 내 말이 그냥 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면서 유명한 철학자나 혹은 뭐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당연히 내 주장에 대해서 조금 뒷받침이 되겠죠?
자, 여러분, 글이 끝났지만 영상을 멈추고 다시 한번 읽어봐서 좀 뭐 질문할 건 없는지, 이해가 덜 된 부분은 없는지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